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멘토 인문학 강의 6번째 강연이고요. 오늘 다룰 주제는 청춘들을 위한 웰다잉 교육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것이며 품위 있는 죽음은 또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학습과정은 죽음에 대한 것을 이제 이렇게 다루면서 우리가 죽음은 지금까지 금기시대에 온 영역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앞으로는 죽음을 직시하면서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히려 시선을 회피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오히려 담담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웰다잉 교육, 죽음 대비 교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데 웰다잉 교육은 말 그대로 잘 죽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잘을 우리가 품위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품위 있는, 어차피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품위 있게, 죽음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적극적으로 죽음을 오히려 맞이하는 이런 적극적인 죽음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학습 목차를 보면요. 일단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소중하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중세 때부터 끊임없이 얘기되어 왔던 메멘토 모리라는 말,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죽음 대비 교육, 영어로는 death education이라고 하는데 죽음 교육, 죽음에도 왜 교육이 필요한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지만 엄격히 말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교육이 바로 죽음 대비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애도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할 겁니다. 애도는 누군가가 사별을 하거나 했을 때 애도를 하겠지만 우리 사회는 사별 외에도 수많은 상실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회이기도 해서요. 그 상실에서 오는 그 아픔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중화시키고 상쇄시킬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바로 애도 교육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학적 인간학인데 이거는 의학 분야와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어서 깊이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어쨌든 우리 죽음을 다루는 곳이 지금은 이제 병원이라고 하는 의과학 분야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인문학적 속성을 접목시켜서 의학적 인간학을 추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면요. 삶은 유한하기에 소중하다. 자,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에게 자기 삶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인간이 없을 수 없겠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살 정도까지 산다 치고요. 인간이 그렇다고 300세, 400세까지는 살 수는 없겠죠. 그렇죠? 분명히 유한함은 존재합니다. 유한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삶을 허투루 살아도 문제는 없겠죠. 100년 이렇게 살아보고 다음 100년은 잘 살아보면 되지. 이렇게 이 말이 가능할 텐데 우리는 유한한 삶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한 번 삶이라도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사건이다. 저 역시도 이 말에 동의하고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뭐 을의 신분이다, 흙수저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금수저에 대해서 가장 바라볼 때 우리가 위안 삼을 수 있는 말은 그겁니다. 그네들도 역시 죽음을 맞이한다. 자, 이게 바로 죽음의 평등성이죠. 그렇죠?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게요. 죽음에는 1인칭 죽음과 2인칭 죽음과 3인칭 죽음이라고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1인칭 죽음 말 그대로 나의 죽음입니다. 내가 죽는 것, 뭐 자살을 할 경우 내가 죽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가 자연사를 할 때 내 죽음일 수 있는데 나의 죽음은 내가 괴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죽음의 이 웰다잉은 타인의 죽음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2인칭 죽음에 해당되는 나의 친밀 집단, 가족이나 연인 등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상실감을 주거나 아픔을 주는 그런 관계들에 있었던 누군가의 죽음. 자, 이런 죽음을 우리가 갑작스럽게 맞닥뜨렸을 때 오는 상실감을 우리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여기에 웰다잉 교육이 있는 거죠. 3인칭 죽음은 제3자의 죽음입니다. 신문지상 언론 매체에서 나오는 그 그녀들의 죽음이고요. 여기는 우리가 안 됐다 정도이지만 직접적으로 상실감을 느끼거나 큰 충격을 받지는 않죠. 자, 삶이라는 것을 흰색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죽음을 검은색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흰색 바탕에다 검은색을 딱 올려놓으면 아주 선명도가 높아지겠죠. 강렬하게 잘 보이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음을 전제할 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게 더 강렬하게 살 수 있다, 더 치열하게 살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지금 요 비유를 든 겁니다. 흰색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
죽음 바탕 위에 던져놨을 때, 아, 내 삶이 이렇게 나는 좀 더 강렬하게 의미 있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의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죽음이 전제된다는 삶은 이런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요. 만일 한 달 뒤에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아니면 한 달 뒤에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아무도 주가 상승이나 명품이나 좋은 스펙 등에 목말라하지 않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전제를 해둔다면은 그 남아있는 삶이 아주 충실해질 겁니다. 가치 있게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자,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명한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 문구는 이렇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허투루 삶을 살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고, 물론 이 비문은 자기가 써놓은 거죠. 생전에.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아가선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아까 죽음의 앞에 평등성을 말씀드렸는데, 언젠가 사람을 죽는다는 시간의 평등성이 있고요. 누구나 죽는다는 사람의 평등이고요. 어디든 죽음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수저라고 해서 좋은 장소에 죽고, 뭐 흙수저라고 해서 아주 그 형편없는 공간에 죽는 것이 아닌 거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만큼 동일하잖아요. 이게 바로 웰다잉 교육의 필요점입니다. 같은 죽음을 맞이할 때 마음의 자세. 아, 나는 기왕에 죽을 거, 이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그럼 품이 있는 무슨 일들을 하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나는 삶을 마감할 거야. 이렇게 갈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한테 감히 죽음이 내 앞에 다가오다니. 분노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부정적으로 남에게 분노의 원망의 화살을 돌리면서 죽어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는 게 바로 이 수업 시간에서의 핵심입니다. 인간만이 죽음을 특별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왔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간은, 스펜서 같은 사람은요, 인간은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었다고 얘기도 했어요. 자, 하이데거 같은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는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래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간다라는 거죠. 이런 다양한 죽음에 대한 정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자, 죽음의 대상 1인칭, 2인칭, 3인칭. 이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염두에 둘 부분은 바로 2인칭 죽음이고요. 우리에게 가장 상실감의 정도가 큰 죽음의 형태라는 겁니다. 자, 메멘토 모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끊임없이 기억해라.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식탁 가운데에 조상의 해골을 올려놓은 적도 있었답니다. 그러면 왜 그걸 올려놨을까요? 항상 그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의식을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 심어줬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물론 그렇게 않지만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그만큼 상당히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라는,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이 오히려 모부적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죽음을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거죠. 내 조상이든 누구든 이런 거를.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 죽음을 대하는 태도들도 상당히 다릅니다. 시대마다 다르고 죽음을 미약화시키려고 했던 시대도 있었고 죽음을 두려워했던 시대도 있었고 뭐 다양한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공부했었던,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독일의 공동묘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라면 공동묘지를 떠올리면 두려움의 공간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일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 공간일 텐데 독일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 옆에 붙어 있습니다. 독일의 공동묘지는 그래서 이름 자체도 예쁘게 지었어요. 평온의 뜰이라고 지었습니다. 독일어의 프리덴이라고 하는 평화를 뜻하는 단어와 호프라고 하는 뜰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평온의 뜰이라고 붙인 거죠. 이 공간은 누구나 다 가서 소풍 가듯이 뛰어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하는 곳입니다. 전혀 두려운 공간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간들이 도심에 들어와 있으니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묘지는 두려운 공간이고 거기 가기 싫어하죠. 이런 묘지 문화가 일상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삶 하나하나에 경건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 저기 계신 우리 조상님들 열심히 살다 돌아가셨는데 나도 곧 저기를 갈 거지만 그동안은 내 열심히 살 거야.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끔 도와준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의 묘지 문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았고요. 저 역시도 그곳에 많이 소풍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 대비 교육이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죽음은 다분히 개인적인 사건이지만 한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까 2인칭 집단일 경우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잘못됐을 경우 그 가족 전체, 나아가서는 그 친밀 집단 전체가 상실감에 빠지고 그네들의 삶의 가치를 무너뜨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개인의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런 죽음 공간이 옛날에는 개인 사적 공간에서 우리는 장례를 치르고 하다가 이제는 병원이라고 하는 공적 공간으로 옮아오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죽음이 정작 죽음을 맞닥뜨린 아니면 죽음의 유족주들이 죽음으로부터 격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한 거죠. 중환자실이니까 나가주세요. 자, 이제 곧 임종할 것 같으니까 그때만 잠깐 들어오세요. 나머지는 찾아뵙지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죽음 교육 같은 건 옛날 같으면 죽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 죽음의 형식은 저렇고 절차는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다가 이제는 그런 기회가 사라져 버리니까 교육받을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죽음 교육이 이제 본격적으로 필요한 건데요. 죽음 교육은 우리가 이렇게 사적인 공간에서 공적인 공간으로 넘어올 때 죽음을 피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죽음이 도대체 뭔가를 공부해 보자는 거죠. 독일의 교과 과정 중에 보면 이런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죽음과 장례식을 다루고요. 교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청소년의 자살을 다루고 인간답게 죽는 방법, 생명에 대한 위협, 죽음과의 대결, 죽음의 해석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동물이 아니고 식물을 대상으로 교육을 또 시키기도 합니다. 생물이 화분에 꽃이 죽어갈 때 어떤 마음이 생기며 넌 어떤 기분이 드는가 이런 것들을 시킨다는 거죠. 필립 아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죽음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죽음 앞에 인간이라는 데서 이 네 가지 큰 시기적인 구획을 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길들여진 죽음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쉽게 이렇습니다. 중세 때까지는 우리의 운명을 위에 계시는 신이 관장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내 죽음은 저기서 관장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든 불만이 없었어요.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내 운명은 내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시기가 지나면서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인간의 이성이 막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아닌데 왜 저 친구하고 나하고 똑같은 잘못을 하고 아니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저 친구는 나쁜 짓을 했는데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나에게 아니면 내 가족에게 먼저 죽음을 던져주는 것일까? 신이 관장하는 게 아닐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자신의 죽음의 시대입니다. 그러다가 더 나아간 게 타인의 죽음인데 타인의 죽음이다 보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 누가 죽든 슬프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죽어나가고 사랑하는 부인이 죽다 보니까 아, 이네들의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네들을 기려야 되고 이네들을 기억해야 되고 이런 이제 다양한 의식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시대에 들어오면서 현대 시대에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이라는 공적 기관 안에서 죽음을 다루다 보니까 이 금기 시대는 죽음을 당신들은 더 이상 쳐다보지 마세요. 아이들은 죽음을 봐서는 안 돼. 이렇게 금지된 죽음의 시대로 또 넘어가게 됐다라는 것. 이런 부분이 또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애도 교육이라는 겁니다. 애도는 우리가 상실이 일상화되어 보는 우리 시대에서 애도 교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애도는 일종의 자기 치유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데 여기까지 상처받은 안장역의 인생은 끝. 지금부터 나는 새롭게 태어날 거야.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우리가 남은 삶을 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상실감에 빠져 산다면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었는데 거기에 그냥 마냥 슬퍼만 한다면 그렇다면 나는 과거의 나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의 삶도 괴로울 겁니다. 자, 이렇게 당신의 삶은 그 인연이 지금까지 맺어왔던 그 사람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이고 그 다음부터 슬프지만 그건 머릿속에 남겨두고 당신의 삶을 새롭게 재정립해서 살아가세요. 이게 이제 죽음 대비 교육과 애도 교육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별을 경험하게 돼요. 이별도 경험하게 되죠. 상처를 받고 나의 존재의 이유와 같은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 그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슬퍼하는 것은 당연히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합의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 생 전체를 송두리째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은 거기에서 건강한 이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실을 어떻게 맞았을 때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수많은 지침들을 주기도 했습니다. 뭐 프로이트를 비롯해가지고 뭐 크리스테바 이런 사람들도 얘기했는데 크리스테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도 했습니다. 자, 이분은 현대사회의 폭력성, 우리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묻지마 폭력이라든가 데이트 폭력, 수많은 폭력들 그 뿌리를 찾아보면 애도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했어요. 내 안에
쌓여있는 억압된 욕망, 이거를 내가 나를 애도하지 못한 것. 이 애도는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안의 울분을 애도하지 못했던 거. 떠나간 누군가의 사건을 애도하지 못했을 때, 그 안은 내 안에 쌓이게 될 거고, 이것이 어느 시점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현대사회의 폭력성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멘토 인문학 얘기를 쭉 해오고 있는데, 이 인문학은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문학 치유니 서사 치유니 이런 많은 치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학 작품 안에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내가 최악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좋은 작품들을 보면, 좋은 예술 작품들을 보면 그 안에 이미 서로 알지는 못했지만 내보다 앞서 살아갔던, 나보다 먼저 그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이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빼곡히 들어있죠. 그러니까 좋은 문학 작품은 좋은 인생 상담소, 거대한 인생 상담소 아니면 위대한 인생 상담자의 역할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인문학, 그 다음에 뭐 독서의 인문학,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인문학적, 멘토 인문학의 역할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인문학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인가는 좋은 고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봄으로 해서 우리 삶을 위로하고, 또 어떤 치유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거대한 참고 문헌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룬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삶은 유한하기에 소중하다 얘기를 다뤘습니다. 우리의 누구나 다 삶은 유한하고요. 그래서 항상 매 순간마다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죽음을 전제할 때 우리의 삶은 항상 매 순간이 치열하게 충실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생겨날 것이라는 거요. 자, 그 다음에 살펴봤던 것이 죽음 준비 교육의 필요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맞는 어떤 마음가짐의 어떤 방식, 이것도 체계성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 오늘은 이 화면상으로, 오늘 이 강연 내용에서는 많은 것을 다루지 못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아마 차츰 수업 시간에 내지는 다음 강의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뤘던 것이 애도 교육의 중요성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애도는 우리가 누군가가 떠나보냈을 때 행해야 할 교육적인 문제도 있지만 내 스스로에게, 내 안에 치유되지 못해 남아있는 이런 에너지들을 또 스스로가 돌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애도 교육의 중요성이고, 그 애도 교육의 핵심에는 우리가 인문학적인 사유가 있고 수많은 고전들이나 예술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애도의 항체, 애도의 면역성을 길러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좀 더 심도 있고 좋은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